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저희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 또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도진웅님, 김태연님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4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미무수아님, 박진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유튜브와 더불어서 KBS 콩 앱으로 들어오시면 캠코더 모양 버튼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월요일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시죠. 전혜연 의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서로 비방이 계속 있을 것이고 저희는 조금 더 그 안에서 가능한 국민들이 무엇을 들으시고 보셔야 될지를 조금 더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좀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하고요. 두 분도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자, 격해지는 분위기고 추석을 기점으로 더욱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인지 또 각종 반응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양당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오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시나요? 어떤 분이 호빵이라고 하시던데 네. 사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은 국정감사의 그렇죠. 계절입니다. 예. 올해 국정감사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화력을 어떻게 보면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계기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지점은 여야 대선 주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그렇겠죠. 상임위에서 공방이 펼쳐지면서 내년 대선에서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만들려는 예.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선 주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네. 예비 후보에 있는 두 인물을 둘러싼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고소고발이 너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네. 것을 전해드릴 수는 없고 이 의혹이 무엇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네. 있고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이며 수사 상황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그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당시 야당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현재는 국민의힘입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후보였던 김웅 현재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을 통해서 법여권 인사 고발장이 전달됐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일단 수사 상황만 살펴보면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뭐 PC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한 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보한 이후에 어떤 분석을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담당자들이 뭐 휴가를 반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사가 별개로 진행이 될 거로 보이고요. 수사 별개로 정치 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겠죠. 네. 지금 공수처가 오는 10월 12일 법사위 국감을 처음으로 이제 공수처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치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또 여야에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일 시작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부터도 이 문제를 들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권의 사유화로 인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검찰의 정치 개입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라고 본인을 밝혔던 조성은 씨 네.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만났다는 점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반박하고 있는 이른바 이것은 제보사주 의혹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국회 법사위와 관련된 내용도 또 한 축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국정과 관련된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네. 이것의 또 다른 측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리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최근에 입장문을 냈는데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라고 이런 취지의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두 축으로 하나는 공수처 수사를 중심으로 하나는 정치권의 쟁점을 중심으로 국면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최근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데요. 네. 이른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입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성남시 대장동 부지에 5,900, 300가구를 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 SPC인 성남이틀이 맡았고 여기에 민간 투자사 자격으로 참여한 곳이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곳인데 네. 이 언론인 출신 모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공영개발로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환을 해서 201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은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곳이 취한 이득이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너무나 많고 네. 또 빨리 약간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빨리 만들어진 회사가 너무나 큰 이익을 가져갔다. 예. 그리고 이 화천대유의 주요 관계자들과 이재명 지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특혜가 있느냐 아니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도 역시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 가지는 경기도 국감도 올해 당연히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국감에서 아마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 특혜 의혹에 대한 초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국정감사 한 축이 있으면 수사 한 축이 있는데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핵심 관련 의혹과 관련 조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 화천대유의 이성면 대표를 소환해서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언론 부분에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뭐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야권에서 제기되는 국회 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덕 검사 입장을 전해드렸듯이 네. 이른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입장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네. 화천대유의 이성면 대표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출자금은 5천만 원이지만 실제 투입 비용은 350억 원이고 이재명 지사는 아무런 개인적 연관이 없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사안 다 상당히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분께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각자 뭐 주목하시는 부분이 다르겠죠. 조금 더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케이스에서 뭐가 본질인지를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장황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좀 공부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필요하죠. 있었고요. 예. 먼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는 사주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용어고 네. 사주라는 거는 법적인 용어로 교사를 했다,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수사의 ABC는 어떻게 되어가냐면은 텔레그램으로 손준성에서 김웅에서 조성은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먼저 손준성 쪽에서 이거 고발장을 작성을 해가지고는 야당 쪽에 건네주라고 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이 조성은 씨가 검찰에 그 휴대폰을 내기는 했는데 네. 김웅 검사와의 그 채팅방을 방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텔레그램은 방폭을 해버리면은 디지털 포렌으로 복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방폭을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뭘 따로 보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방폭을 했다는 거는 원본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캡처를 해둔 사본만 있다는 얘기인데 네. 사본만 가지고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3자 간에 왔다 갔다 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데서 와가지고는 손준성 통해서 튕겨갔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규율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확해졌을 때 찾아봐야 되는 게 그럼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시켰냐 네. 이런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성은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9월 2일 보도는 원장님하고 의논한 바가 아니다 그러고 추미애 장관이 손준성 유임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놔버려가지고는 네. 물론 수사는 별도로 진행을 해버려야 되겠지만은 이게 윤석열이 과연 사주했느냐 이게 좀 흐려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이거 자꾸 이재명 지사한테 무슨 뭐 부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일부 후보들이 이거 지나치게 나간 거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관련이 없을 수도 진짜 억울해하실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공영 개발로 한 거는 잘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민간에 지분 총 7% 정도 가지고 있는 SK 특정금융신탁과 화천대유에 4,400억이 갔냐. 네. 왜 성남시는 5,500억밖에 못 가지고 왔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를 살펴봤더니 여기가 지분 구성이 좀 이상해요. 우선주가 90% 이상이고 보통주가 1% 6%밖에 안 된단 예. 말이에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이성문 대표 아까 인터뷰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게 개발이 이렇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쪽에서 든 게 이제 350억 비용을 냈다는 네. 건데 이 성남의 뜰과 관련해가지고 주주간 차입 규모를 찾아봤더니요. 350억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 금융기관도 더 큰 규모의 차입금을 납부를 했는데 예. 왜 여기다가는 이자만 배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화천대유에 대해서만 배당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이게 지금 2014년 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부동산가 폭등하면서 갑자기 노른자 땅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LH에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니까 민간이 이거를 돌리려고 로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로 돌린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땅 살라고 다퉜던 땅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왜 여기다가 배당이 많이 이렇게 갔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의문을 푸는 ABC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우선주와 보통주, 우선주라는 게 이제 배당을 받는 주고 배당을 우선 받고 의결권은 없는. 의결권은 없는 보통주가 근데 그냥 여기는 의결권이 있어요. 너무 네. 많아가지고 비중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전 교수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서 좀 보충해 주실 내용들. 일단은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뭐 변호사님 네. 말씀대로 밝혀야겠고 이게 손준성 검사가 뭐 단독으로 한 건지 예.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게 단독으로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뭐 모르고 있었던 건지 네.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권이나 야권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장이 뭐 정치적인 주장인 거지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실체 그렇죠.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한 내용을 좀 보면 네. 이게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정치적인 문제하고 실체를 좀 구분하자는 게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일부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네. 좀 되게 머쓱해지는 경우가 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별개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혜가 있었냐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특혜가 있었냐가 예를 들면은 그 화천대유의 네.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 예. 기자 출신인데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인터뷰했다는 걸 가지고 과연 친분이 있고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배당금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성문 대표가 지금 자료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사업비 관련한 내용이 다 남아 있으니까 네.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다 제출하고 밝힐 수 있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자금 흐름에 대한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두 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규명해야 될 부분인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를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특혜라는 게 화천대유에 어떤 특혜가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배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성남시는 1,800억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기반 시설 투자 같은 걸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성남시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주간 약정서가 먼저 밝혀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 이게 판을 끌어준 거 민간은 올라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에 어떤 경위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 패러디 네. 돼가지고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 말이 요새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으세요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노력으로 천하를 얻는 세상이 돼야죠.
네. 어쨌든 공영 개발도 좀 이 내부적인 그 세부적인 부분이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기도 하네요. 자, 그 전 교수님께서도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근데 지금 이게 이재명 지사의 반박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면 네. 지분을 선 확보를 해서 추산액 4,583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 근데 네. 뭐 사업 비용 손해 위험은 사업자 부담이다.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민간 개발 사업자들에게 그러면 그런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감에서 과연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가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당장 9월 24일도 국회 법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그렇죠. 공수처 국정감사는 10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관계자들이 그렇죠.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기가 답변할 수 어렵잖아요. 있을지.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이게 걸리겠네요. 자칫하면 의원들의 질문이 꼭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 수사하고 별개로 또 별도의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군요. 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관련된 내용들, 대선 관련 내용들 가져와서 두 분과 함께 조목조목 팩트도 좀 체크해 보면서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 계속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모레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전지현 변호사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먼저 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처벌이 처벌. 강화되는 부분을 지금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함정 수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외화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마약 조직에 그 형사가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 함정 수사를 두 개로 나눠요. 네. 그래가지고 범위를 유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저 집을 텁시다 하면서 뭔가 범위를 일으키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네. 보는데 기회 제공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마약을 사줄 사람을 막 찾고 있는데 예. 나 살게 손 들어가가지고는 그 마약 판매범을 이렇게 잡는 거 네. 이런 기회 제공형은 허용을 하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쉬운 거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 구분이 명확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와 관련해 가서도 하급심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위법 수사라 그러고 네. 한 군데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마약 수사 같이 어떤 점조직을 향해서 뭐 민간에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범죄를 하는 마약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얼마 전에 N번 방통에서 그렇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채팅방 통해 가지고 길들이기 한 다음에 성범죄로까지 나가는 여기에도 분명히 잠입 수사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구분이 실무에서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경찰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잠입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었거든요. 위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는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이 법이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예. 신분 위장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신분을 비공개하는 것까지를 허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지현이라를 안 밝혀도 되고 내가 어떤 신분증을 따로 마련을 해서 나는 KBS 브런치 프로의 앵커입니다. 이렇게만 신분을 위장을 해도 지금 된다고 허용이 됐는데 그렇군요. 이거를 허용을 해버리면 남용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또 상급자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처벌이 강화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N번방 사례에서 볼 때 그 시작은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는 어떤 정보 빼내가지고는 길들이기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협박하고 성범죄로까지 이어졌다 보니까는 네. 이게 성범죄로 이어진 다음에 수사를 하면은 피해자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초 초기부터 차단하자 그래가지고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8살까지고 예. 19살도 1월 1일 지났으면은 아동 청소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예. 거기에 구성 요건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는 뭔가 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고 이거를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하기로 한 건데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된다면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위장 수사, 지금 함정 수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또 계속 있었는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금 지적도 해주셨고 요건을 그래서 법원 허가나 상급자 승인이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달렸다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렇게 되면 과연 수사는 또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근데 이게 해외 사례에서 봤을 때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위장 수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범죄 억제 효과 네. 때문에 위장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성 착취물에 대해서 구매하려는 사람이 혹시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경찰일 수 있겠다. 경찰들이 언제든지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6일 이제 국회 본회의라든가 그다음 국무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된 건데 그렇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해진 점 네. 그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 가능해진 점인데 그때부터 나왔던 좀 경찰 일선에서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네. 이게 사실 디지털 성범죄 이런 문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가 크긴 하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계속 이거 성인 수사에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나중에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네. 참고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위티 프로젝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덜란드의 아동인권 보호 단체에서 스위티라고 불리는 가상 소녀를 이용해서 10주 동안 전 세계에서 아동 성매수자 1,000명을 적발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서 좀 이 온라인 그루밍이라던가 이 디지털 상황에서의 성범죄를 좀 막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조 장치를 뒀습니다만 시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경찰에서도 그 문제를 좀 꼼꼼히 짚으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좀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라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요.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데 벌써부터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운운하는 거는 좀 역시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압수수색이라든지 감청 이런 것도 분명히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있는데 네.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상에도 강력범죄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 그런 죄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 몇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청소년 성보호법에 들어간 것도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겨난 그렇죠. 것이고 앞으로 향후 운용을 해가지고는 범죄를 억제를 하면 된 거지 벌써부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칫 무슨 범죄를 우리가 방관하는 걸 알겠습니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앞으로도 이 법안이 잘 좀 시행이 될지 또 혹시나 문제점은 없을지 저희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